기초 물리학. 이번 시간에는 물리량의 측정과 환산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물리학은 다른 과학과 마찬가지로 실험적인 관측과 정량적인 측정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요. 물리학의 주 목표는 자연현상을 지배하는 한정된 기본 법칙을 이용하여 미래의 실험 결과들을 예측할 수 있는 이론을 개발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러한 이론을 개발하기 위해 물리학에서 사용되는 기본 법칙들은 이론과 실험 사이에 교량 역할을 하는 수학이라는 언어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물리학에서는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관점에서 측정하는데 각각의 측정은 물체의 길이나 무게 등의 물리적인 양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연관성을 수학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측정 단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측정 단위는 어떤 측정을 재현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 측정 결과를 알려줄 때 용이하며 여러 단위로 환산하여 계산을 더욱 쉽게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물리량의 측정과 환산, 크기의 정도 계산, 그리고 유효 숫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기초 물리학을 학습할 김대중입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은 물리량의 측정, 물리량의 환산과 크기의 정도 계산, 그리고 유효 숫자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학습을 마치고 나면 물리량을 측정하고 나타내는 법을 설명할 수 있고 물리량의 환산과 크기의 정도 계산에 대해 설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효 숫자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 규칙을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리량의 측정. 물리학에서 사용하는 물리량에는 일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물리량은 그 의미가 확실하고 널리 수용될 수 있도록 정확해야 하며, 둘째, 용어의 뜻을 이해하는 것은 용어 정의를 단순히 암기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져야 하고, 셋째, 언어는 무언가를 설명하는 도구일 뿐이며, 넷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어적 표현, 그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힘은 물체를 밀거나 당기는 것이라는 정의만 가지고는 힘에 대해 이해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힘의 정의에는 속도, 압력, 힘, 밀도 등과 같은 많은 물리량들이 수식으로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수식, 즉 수학적 표현은 언어적 표현보다 용어의 의미를 더욱 정확하게 만들죠. 아마 과학 교과목을 공부하면서 관찰과 측정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과학에서 두 단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선 관찰은 개에 대한 질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측정은 정확성이 요구되는 모든 과학 분야의 핵심적인 양적 정보를 산출하는 것인데요. 특히 이중 측정은 물리량과 연관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물리량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측정 가능해야 하며 수치값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측정은 거리나 넓이, 속도를 시각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압력이나 전압, 에너지, 동력 등 매우 추상적인 물리량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만약 측정할 수 없는 것이라면 이들은 더 이상 유용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이러한 물리량을 측정할 때 기준이 되는 단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의 키를 측정할 때 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의 길이를 측정하여 나타내거나 알려줄 때 피트나 미터와 같은 표준 측정 단위가 필요한 것이죠. 즉, 측정값은 수치와 함께 측정 단위로 나타내는 것이므로 측정 단위는 측정에 필수적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물리량을 표현할 때에는 서술적으로 정의하는 대신 명시적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또 가능하면 수학적 정의를 제시하고 다른 유사한 물리량과 연계시켜 적절한 측정 단위로 표현해야 하는데요. 오늘날 상용되는 측정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에서 사용하는 영국식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 외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하는 미터법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측정계인데요. 왼쪽은 기본적인 단위 환산을 나타낸 것이며 이 단위 환산법을 토대로 오른쪽과 같이 응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본적인 물리량 중 SI 단위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960년 11차 국제도량형 총회에서는 과학에서 사용되는 기본량들에 대한 일련의 표준을 세웠는데 이것이 바로 SI 단위계입니다. SI 단위계는 길이를 나타내는 미터와 질량을 나타내는 킬로그램, 시간을 나타내는 초, 전류를 나타내는 암페어, 광도를 나타내는 칸델라, 그리고 온도를 나타내는 켈빈과 물질의 양을 나타내는 몰 등이 있는데요. 이 중 길이, 질량, 시간의 기본 단위인 미터, 킬로그램, 초 등을 묶어 MKS 단위계라고도 합니다. 또한 물리학의 역학 부분에서 주로 다루게 되는 세 가지의 기본량이 있는데요. 바로 길이, 질량, 시간입니다. 이 세 가지 기본량들을 통해 다른 모든 양들은 표현 가능합니다. 그럼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길이는 공간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말합니다. 영국에서는 헨리 1세에 자기 코끝에서부터 쭉 뻗은 팔의 손가락까지의 거리인 야드를 표준 단위로 사용할 것을 선포하였고, 프랑스에서는 루이 14세의 발 길이를 택하여 피트를 표준 단위로 채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표준은 일정하지 않아 누구나가 쉽게 알 수 있는 정의가 필요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요구에 맞는 단위로 1983년에 1m가 새롭게 정의되었는데, 훗날 1m는 빛이 진공 속에서 2억 9,979만 2,458분의 1초 동안 진행한 거리로 다시 정의되었습니다. 이 정의는 우주에서 빛의 속력이 어디에서든지 같다는 가정을 근거로 하여 빛의 속력이 진공 속에서 정확하게 초속 약 2억 9,979만 2,458m임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표준 단위인 질량은 물체가 포함하고 있는 물질의 양을 말하는데요. 질량의 SI 단위인 킬로그램은 프랑스 국제도량형국에 보관되어 있는 특정한 백금, 이리듐 합금 실린더의 질량으로 정의하는데요. 백금, 이리듐 합금 실린더의 질량이 매우 안정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표준 단위는 시간인데요. 1960년 이전까지의 시간의 표준은 평균 태양일을 이용하여 정의되었습니다. 태양일이란 태양이 하늘에서 가장 높게 위치하고부터 다음 날 가장 높게 위치할 때까지의 시간 간격을 말하는데, 이 평균 태양일의 86,400분의 1초를 1초로 정의하였습니다. 여기서 86,400초는 지구가 한 바퀴를 자전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지구의 자전 주기가 시간에 따라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준을 정의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었는데요. 1967년 세슘 원자의 고유 진동수를 기준으로 하는 원자시계의 높은 정밀도를 이용하여 초를 다시 정의하였습니다. 즉, 세슘 원자로부터 방사되는 복사선이 91억 9,263만 1,770번 진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1초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 정의는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차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원은 물리학에서 어떤 양의 물리적 성질을 나타내는데요. 길이, 질량, 시간의 차원을 나타내기 위해 길이는 영어 랭스의 앞글자를 따서 L로 표기하고, 질량은 영어 매스의 M을, 시간은 영어 타임의 T를 따서 표기합니다. 그리고 물리량의 차원을 나타내기 위해 각각의 기호에 대괄호를 붙여 사용하는데요. 이 세 가지 차원 기호를 이용하여 면적, 부피, 속력 및 가속도의 차원을 나타낼 수 있는데요. 다음에 단위표를 몇 개를 살펴보면 속력 V의 차원은 L/T이며 면적 A의 차원은 L제곱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을 토대로 차원 분석을 할 수 있는데요.
차원 분석은 대부분 어떤 방정식을 유도하거나 점검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유도 과정을 도와주거나 마지막 표현을 점검하는데 차원 분석이라는 유용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차원 분석 시 차원을 대수학적인 양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즉, 차원 분석을 사용할 때에는 물리적인 양이 같은 차원일 때만 물리적인 양을 더하거나 뺄 수 있고 방정식에서 양변의 항들은 같은 차원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간단한 규칙에 따라 어떤 표현식이 바른지 틀린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의 표를 참고하여 예를 들어볼까요? 정지하고 있던 자동차가 등가속도 A로 움직이기 시작하여 시간 t초 동안 이동한 거리를 수식으로 유도하려고 한다고 가정한다면 이 경우의 정확한 표현은 x는 2분의 at제곱인데요. 여기서 이 표현식의 타당성 여부를 차원 분석으로 점검했을 때 x는 길이의 차원을 가지기 때문에 이 식이 차원으로 옳은 식이 되려면 우변도 길이의 차원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길이의 차원은 L, 가속도의 차원은 L per t 제곱이고 시간의 차원은 t임을 참고하여 x는 2분의 at 제곱의 차원으로 나타내면 x는 길이이고 단위가 미터이므로 L 차원이고 a는 가속도로서 단위는 미터 per 세크 제곱이므로 L per t 제곱 차원이 됩니다. 그리고 t 제곱은 시간이며 단위가 세크 제곱으로 t 제곱 차원입니다. 물리량의 환산과 크기의 정도 계산. 이번에는 물리량의 환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단위 환산은 킬로미터를 미터로 바꾸는 것과 같이 한 단위계 내에서의 환산이 가능하며 또한 한 단위계에서의 다른 단위계로의 환산을 할 수 있는데요. 길이에 대한 SI 단위계와 미국 전통 단위계 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m는 39.37인치와 3.281피트로 환산할 수 있으며 1마일은 1.609km와 1609m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인치는 0.0254m와 2.54cm로 1피트는 0.3048m와 30.48cm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원에서와 같이 단위는 대수적인 양처럼 서로 약분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108km/h와 15.0인치를 m/s나 cm로 환산해 봅시다. 108km/h는 1h분의 108km 곱하기 1km분의 1000m 곱하기 3600세크 분의 1h는 3m/s로 환산할 수 있으며 또한 15.0인치는 15.0인치 곱하기 1인치분의 2.54cm는 38.1cm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두 공식 모두 괄호 안의 b는 1로서 주어진 양의 단위를 약분할 수 있도록 선택하여 m/s나 cm 단위가 남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물리량 크기의 정도 계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핸드폰에 있는 사진 파일의 총 바이트 수를 묻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 대체적으로 정확한 수로 답하기보다는 과학적인 표기법으로 표현된 어림값을 말하는 경우가 많죠. 숫자 크기의 정도 또한 1과 10 사이의 수의 10의 몇, 즉 거듭제곱 지수를 곱한 과학적 표기법으로 나타냅니다. 이때 곱하는 수가 10의 제곱근인 3.162보다 작다면 숫자 크기의 정도는 과학적 표기법에서 10의 거듭제곱이 됩니다. 반대로 곱하는 수가 3.162보다 크다면 숫자 크기의 정도는 과학적 표기법에서 나타낸 10의 거듭제곱보다 하나 더 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값의 크기의 정도를 나타낼 때에는 기호 물결 표시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요. 또한 통상적으로 어떤 양에 대해 크기의 정도로 추정값이 주어지면 그 결과는 대략 10배 정도 내에서 믿을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양의 크기의 정도가
3만큼 증가했다면 그 양은 대략 10의 3제곱, 즉 1000배 증가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숫자가 너무 작다고 추측하여 생긴 부정확도는 종종 연산에 포함된 다른 숫자를 아주 크다고 추측하여 생긴 것에 의해 상쇄됩니다. 이러한 추산에 대한 연습을 꾸준히 해보면 점점 추산이 향상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유효 숫자. 마지막으로 유효 숫자에 대해 살펴볼까요? 어떤 양을 측정할 때 측정값은 실험적 오차 범위 내에서만 의미를 갖는 값인데 이러한 불확실한 정도는 실험 장치의 정밀도, 실험자의 기술, 그리고 실험 횟수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때 측정에서 유효 숫자의 개수는 불확실한 정도를 표현하는 데 사용됩니다. 첫째, 여러 가지 양을 곱할 때 결과값의 유효 숫자 수는 곱하는 양 중 가장 작은 유효 숫자 수와 같습니다. 숫자 0은 유효 숫자에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예로 0.03과 0.0075라는 숫자에서처럼 소수점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0은 유효 숫자가 아닌데요. 따라서 두 수는 각각 1개와 2개의 유효 숫자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어떤 물체의 질량이 1500g이라고 할 때 2개의 0이 소수점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된 것인지 또는 측정값의 유효 숫자인지 불확실합니다. 이와 같은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유효 숫자의 수를 확실하게 나타내주는 과학적 표기법을 흔히 사용하는데요. 따라서 유효 숫자가 2개일 경우 1.5 곱하기 10의 세제곱 g으로, 3개일 경우 1.50 곱하기 10의 세제곱 g으로, 그리고 4개일 경우 1.500 곱하기 10의 세제곱 g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규칙은 숫자를 더하거나 뺄 때 결과값에서의 소수점 이하 자릿수는 계산 과정에 포함된 숫자 중 소수점 이하 자릿수가 가장 작은 것과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덧셈 공식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23 플러스 5.35에 있는 숫자 123과 5.35의 소수점 이하 자릿수는 각각 0개, 2개인데요. 따라서 소수점 이하 자릿수가 제일 적은 123과 동일하게 소수점 이하 자릿수를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답은 128.35가 아닌 128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뺄셈의 예도 살펴볼까요? 123-5.35에서도 마찬가지로 소수점 이하 자릿수가 0개인 123에 맞추어 나타내는데요. 이때 반올림과 함께 적용하여 117.65가 아닌 118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덧셈 1.0001 플러스 0.0003은 1.0004와 같이 0.0003이 한 개의 유효 숫자를 갖더라도 답은 5개의 유효 숫자를 갖습니다. 마찬가지로 뺄셈 1.002-0.998은 0.004는 4개와 3개의 유효 숫자를 가진 수들 사이의 뺄셈이지만 결과는 오직 한 개의 유효 숫자를 갖는 것이죠. 유효 숫자를 사용할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최종 결과를 얻을 때까지 긴 계산 과정에서 반올림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는 누적되는 오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서 정확한 유효 숫자 수로 반올림을 하기 전에 계산기에서 마지막 답을 얻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버튼을 클릭하세요.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학습을 상기하면서 내용을 확인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물리량의 측정과 환산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변이와 속도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